자, 저희가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노인소득 보장제도, 노인소득 보장의 의미가 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까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어서 마지막 시간에는 노인소득 보장제도, 우리나라 법제도 중에서 3번째 기초노령연금제도서부터 한번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시면 소득이 얼마가 있든 없든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소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에서 얼마 이상 되는 어르신들 상위 50% 아니면 70% 초창기 시작은 그렇게 해서 일부 선별적인 복지의 방법으로 금액의 39,000원에서부터 10만원, 처음에 7만원에서 시작했나요? 8만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10만원을 늘리고, 15만원 늘리고, 20만원 늘리고. 가장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건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드리는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으로는 맞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게 박근혜 정권 총선 때, 대통령 선거 때였죠. 그래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예를 들어서 20만, 30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30만원으로 만들겠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3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국민의 많은 지지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었고,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손질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기초노령연금제도를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전체 다 주는 게 어렵다. 실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걸 좀 손질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서 줄여서 생활 수준에 맞춰서 얼마 정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까지 굳어져서 교재는 이제 조금 오래된 제도에서 이렇게 가입을 돈을 얼마 드린다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8년 5월 2019년서부터는 평균 25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어요. 맥시멈. 그 다음에 2019년 지나면서 2019년 하반기서부터는 최대 30만원. 근데 이제 생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이,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다. 빈곤층에서도 빈곤층 하위 소득의 80에서 60%, 20에서 40%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30만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25만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는 몇만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노인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역사를 좀 같이 보면 국민연금의 최대 개선 과제가 바로 재정 안정화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2006년에 국민연금 기준 납부 예외자를 보면 42%의 인구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적인 사각지대 노인 포함에 되는 노인 인구를 포함을 하면 실제적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7%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사회보험에 국민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고. 근데 왜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말씀을 드리냐? 이 앞 시간에 잠깐 공부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을 10년에서 조기노령연금 10년이고요.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내가 납입을 하면 내가 기준 나이가 수령 나이가 되는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일정 금액을 계속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도록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한 57%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국민연금으로서의 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거고, 또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 들어서 노후의 생활보장을, 경제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건데, 그 많은 인구에서 57%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본래 정책적인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금액이 세월이 바뀌면 생활비가 점점 더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예를 들어서 설계액이 당초에 내가 퇴직할 때에 50%가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가 아니라 43%입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43%로 떨어질 건데, 그러면 당초 받기로 하고 목표했던 것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고 적게 받잖아요. 물론 물가 상승하면 이제 해마다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받고 있지만, 내가 기여를 할 때, 처음 계약을 할 때 주기로 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게 덜 받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연금 수익이 적어서 연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2060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라는 어떤 그런 장래 보고서까지도 계속 발표가 되고 하니까 이제 노후 소득 보장으로, 노인의 소득 보장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의 상학지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지출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보편적인 복지의 하나죠.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이시면 국민연금을 가입했든 안 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의 기존 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노인 소득 보장의 가장 소득 보장 방법의 큰 두 가지 방법이다 라는 것이 설명이고요. 적용 대상을 좀 한 번 더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문제가 있죠. 현행 제정된 법에 의거할 때 전체 노인 가운데 소위 하위소득 70%만 지급 대상입니다. 교재 19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적용상 대경을 보시면 그 하위 70%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그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9년에는 219만 2천 원이었습니다. 부부일 경우에요. 부부가 사실 때 월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 정도가 되면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혼자 사신다? 그럼 월 소득이 131만 원이 넘으시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금액, 지금 말씀드린 단독 가구 137만 원, 1인 가구 137만 원, 2인 부부 가구 219만 2천 원. 이 금액의 7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이다 그러면 140, 27에 14, 한 160만, 부부 가족일 때 소득 인정액이 160만 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또 받는다고 쳐도 부부가 다 같이 부부 가족일 때, 2인 가족일 때 받으시면 두 분이 다 받으시면 또 20% 감면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는 거여서 보편적 복지에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빈곤한 가정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한 소득 보장 제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 체계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8만 9천 원, 2010년에는 10만 원, 2017년에는 20만 원, 2019년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최고액 수준입니다. 최고액은 2019년 30만 원을 받으시는 가족도 있습니다. 노인분 어르신들 중에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은 30만 원을 받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이 220만 원이 넘는다? 그럼 못 받으시죠. 220만 원보다 70% 이하가 받으시는 건데, 예를 들어 16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160만 원이다 그러면 최저 금액이 1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 체계는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는 안 되니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사무부를 지방자치제에 위임을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어떤 사무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 시행을 하고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보건복지부에서 주의 감독하는 전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은 100% 조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2조 4천억 원, 2015년에 6조 원, 아마 2028년에는 한 38조 원가량으로 추계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노령연금제 과제와 전망인데요. 기초노령연금의 제정으로서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거다. 그래서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여도 증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원을 그걸 만들어내기 지급하기 위한 세원들을 잘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게 과제와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입니다. 우리 요새 IRP, IRA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도 바뀌었죠. 옛날에는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면 1년에 퇴직금이 한 달씩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1년을 근무를 하면 마지막 석 달에 일했던 평균 급여를 한 달치를 더 받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자기의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좀 맞지 않죠. 그거를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자녀들이 서울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서울에 집을 얻어준다고 그런 것도 막 중간에 정산받아서 목돈이 필요할 때 거기다 쓰시고 그래서 정작 당신의 어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기는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장제도이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퇴직금 제도는 1953년에 법정제도로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은 근로형태의 유연화경화, 즉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요새 연봉제도 많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퇴직금이 노후 생활에 대한 또 재원으로 사용되는 또 확률이 이제 낮아지고 법 제도의 취지에 많이 좀 부합되더라 하는 문제로 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2004년 12월에 퇴직연금제 도입 입법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사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회사에서 관리를 그전에 많이 해서 퇴직금에 대한 문제도 많았죠.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해버리면 퇴직금도 다 날라버렸었거든요. 근로자들 퇴직금도. 그 다음에 개인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 개인한테 납입한다고 해놓고 준비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경우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거를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획을 근로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IRA인지 IRP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정산해서 받으려면 또 그거에 맞는 또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개인 퇴직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기업에서 일을 하셨다 그래도 A기업에서 받은 만큼의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요. 회사를 옮겨서 B기업에 가셔서 B기업에서 퇴직한 거. 그 다음에 다시 기업으로 샀으면 이 모든 것들을 쫙 모아서 한 외부 기관에 퇴직금을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얼마인지 다 합쳐서 나중에 연금으로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법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보다는 훨씬 노인의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들을 훨씬 더 개선된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이제 노인 고용 촉진이나 생업 지원 직종 개발과 보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제 197페이지부터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왜 필요하느냐? 노인이 이제 굉장히 젊어지셨고요. 옛날보다 젊다는 건 뭐냐? 퇴직을 한 똑같은 나이인데도 저희 아버님 세대들보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계속 평균 수명이 여자에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소득 보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또 훌륭한 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들을 국가 경쟁력 활성화, 그다음에 생산 공장에서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하도록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로 이러한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노인 취업지원센터, 노인 공동작업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사업으로는 이제 노인 활동 사업으로는 공익활동 아니면 재능나는 활동들, 노인 일자리는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하셨던 것처럼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 연계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건강해지셔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이나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단순 노동형 작업들 이런 것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일을 하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용 촉진이나 생업 지원 직종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단순 노동 작업이나 단순 조립 작업, 그다음에 노인의 적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기업체에서 그런 어떤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면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 방법들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도 노인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직종들도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을 하는 이런 일들을 그런 클럽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현재 현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인데요. 첫 번째,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부분들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노력에 대한 의무를 하라는 거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하는 아니면 어떤 벌칙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을 띨 수 없죠. 기업들에서는.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년 문제입니다.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본인이 못 견뎌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죠. 저희가 아는 지인분이 삼성에 계신데 보통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부장 3년 차라고 하시는데 내년에도 저 이렇게 이사가 안 되면 본인이 알아서 후배들을 부끄러워서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50도 안 됐습니다. 좀 늦은 케이스라고 그러나 빠른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부장들이 40대 중반에 45세 전후에서 달아서 50대에 상무 못 달면 다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협력사 같은 어디로 가든 가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일반 삼성이나 이런 데는 좀 그래도 복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노후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일들이 좀 적습니다만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제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경우에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고령자가 적합한 직종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겨우 해야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경비원 업무라든가 아파트 경비원 업무라든가 아니면 단순 조립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가진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아니면 전수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부분들보다는 그런 소일거리의 개념, 여가를 보내는 개념으로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령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노후 공식적인 어떤 소득보장 정책이 많이 아직 부족한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적 소득보장도 공적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는 사적 소득보장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60세에 도달해야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액 자체가 좀 낮아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회 소득보장제를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20년 이상 분은 고부담 제도인데 실제 받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좀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부담 저급여 체계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연금이 좀 규모가 커져야 되는데 연금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에서 한 680조 정도가 된다라고 보니까요. 전 세계 연금액 기준으로 3위, 5위 안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이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 수익 증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많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구조,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돼야 된다. 나이 들어서 정년하신 분들도 훌륭한 어떤 능력이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아직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근로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고령자 노동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게 물질적인 어떤 제공들,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가 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 고령자 인구 많은 법률에 의해서 고령 인구를 300인 이상이면 전체 근로자의 3% 정도를 채우도록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근데 안 지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유인책으로 만약에 3%를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에 아니면 그 노인에 들어가는 급여에 지금은 일부를 제공하는 거지만 50% 이상을 제공을 국가에서 조세로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실제 그 기업체의 부담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득보장에 대해서 10주차 공부를 같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학교에서 방침이나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료 보장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